지금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양 시적인 요소로 표현하면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서양 시적인 요소로 표현하면 홍성군 교수님의 강의에서 인용할 개태의 가을이라는 시기에서 가을은 포도알들이 더 진하게 더 빨리 반짝이며 더 가득히 익어가고 따뜻한 하늘에 충만한 결실의 산들바람이 살랑이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추억과 낭만이 익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갑니다. 더 밝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의 배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를 직시하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인문학입니다.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제8강의 주제는 서로에게 비춰본 독일시와 동양시라는 주제의 특강입니다. 특강을 해주실 홍성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도구동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신 문학박사로 현재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도구동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특히 2013년 2학기 강의평가 우수교수로 선정되어 총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4개학기 이상 강의평가 우수교수에게 수여하는 그랑프리상을 수상하신 바 있는 맹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독일 브레멘 대학, 하노버 대학 학연 연구교수로 학문에 정진하셨으며 한국연구재단 초대 비상임이사, 창원대학교 인문대학장과 도서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공인 독일시를 바탕으로 동양시를 접목시켜 전문가의 명철한 주관적 입장에서 비교 분석한 독일시와 동양시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실 홍성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창원대학교 홍성군입니다. 제 부친이 저를 낳고 집안에 제일 큰 형님한테 가서 이름을 부탁하셨던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바람에 제 이름을 한 번만 들으면 다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 홍성군 가서 군수하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잊지 않은. 여하튼 뭐 부모님은 저보고 이름값 하라고 좋은 이름 다 지어주시는데 이름값 하려면 제가 뭐 죽어서도 한참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 이름은 그렇고요. 근데 역시 저 법원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이 수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나요? 소개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 교환을 것을 벌써 인용을 해주시고 그 강의의 핵심 내용을 벌써 다 요약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도 모르는 사적인 제가 뭐 강의평가에 우수 교수로 바꾸고 그러기는 했거든요. 모르는 그런 생각을 전혀 평상시에 하지 않는데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창원대학에서 평생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런 부족한 재능에 그래도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평생 할 수 있도록 해준 요즘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감사해야지. 학생들에게 무슨 조그만 혜택이 가잖아요. 학생들이 보면 학교 예산으로 뭐가 갑니다. 요즘 애들은 고마운 줄 잘 몰라요. 도시락 하나를 딱 주더라도 당연히 먹은 거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국민의 세금이야. 그러면 나라에 감사하고 국민에 감사해야지. 이제는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평생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이 나라에 늘 감사합니다. 뭐 서로는 간단히 말씀드린 점은 저는 이 동문학을 택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랑
엄청나게 부딪혀서 당연히 저도 역시 제 집안에서 너는 법대에 가서 말이지 고시해가지고 판검사를 해야 돼.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인문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하고 붙이고 대학교 인문학을 택해서 갔을 때 아버지는 그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제가 2학년 때까지 급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면서 결국은 저는 제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게 된 건데 아버지한테는 이 불자식이죠. 하기를 원했던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거를 내가 그렇게 뿌리치고 한 건데 내가 여기서 정말 생의 보람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 참 그 젊은 시절 공부하면서 인문학이라는 게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산과 같은 그 거대한 그 내용을 정말 인문학은 비상한 천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저한테 부족한 놈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큰 괴로움을 겪었죠. 내가 도대체 아버지 말씀도 따르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면 도대체 내가 구실하는 게 뭔가 말이지. 이 아주 암중모사의 기간을 긴 기간을 거치니까 50대 가까이 되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겨우 좀 보이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문과 갈 때는 저희 세대는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나라가 처참하게 식민지를 겪고 정신적으로 지리적으로 몽땅 박살이 나버렸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당연히 서양이죠. 유럽을 배워야 돼요. 유럽을 배우겠다는 사람인데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인가?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제게는 뭐가가 이렇게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독일을 통해서 독일어와 독일을 통해서 내가 서양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문과를 들어간 거죠. 이 동문과에서 평생을 사는 거에 결정판이기도 합니다. 제게는. 서론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시가 전공입니다. 독일 시를 읽으면서. 지금 꼭 그런 태도로 간 거죠. 독일 시에서 인생의 길을 열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남이 살아오는 인생을 가지고 자기 길을 열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도 가다 보면 이렇게 이리 갈 시절을 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열리다 독일 시에서 어느 정도 하는 가운데 늘 시를 읽으면서 친숙하고 오는 것은 동양 시를 보면 이렇게도 좋은데 내가 독일 시를 정말 그렇게 좋게 읽는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한 근 20년 동안 그런 게 꾸준히 그런 게 이어져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독일 시를 읽다가 당시 읽으면 한때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인데 그러다 내가 전공이니까 독일 시에 충실해야지. 한때 그냥 좋게 느껴지는 그런 인상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보니까 이게 아니고 그 뿌리가 정말 근본에까지 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뿌리가 보인다 싶을 때도 이거는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주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죠. 근데 한 10년 전부터 살살 욕심을 내도 한 익혀오는 결과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들을만 하신지 그냥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독일 시인이 하나인데요. Mit einem gemalten Band. 이게 제목을 번역하면 비단 리본 위에 그림을 그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Kleine Blumen, kleine Blätter, streuen mir mit leichter Hand gute junge Frühlingsgötter, tändelnd auf ein luftiges Band. Sepia, nimm's auf deine Flügel, schling's meinen liebsten Kleid,
und so tritt sie vor dem Spiegel all in ihrer Munterkeit. Sieht mit Rosen sich umgeben, selbst wie eine Rose jung, einen Blick, geliebtes Leben. Und ich bin belohnt genug, fühle, was dies Herz empfindet. Reiche frei mit deiner Hand und das Band, das uns verbindet, sei kein schwaches Rosenband. 독일어 나온 첫 번째니까 독일어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시간이 안 되면 건너뛰겠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하면 이런 게 됩니다. 착하고 젊은 봄의 신들이 작은 꽃, 작은 잎을 가볍게 흩뿌려주네. 장난하듯 얇은 비단 리본 위에 서풍아, 이 비단 리본을 내 날개에 실어 내 님의 옷에 감아주렴. 그러면 그녀 한껏 밝아져 거울 앞에 서서 장미로 둘러싸인 자기 모습이 마치 한 송이 장미처럼 젊음을 보리니 사랑하는 이여 한 번의 눈길을 그러면 내게 보답은 충분하오. 그대 이 마음이 느낀 바를 느껴 시원히 내게 손을 내어주어 그러면 우리를 묶은 비단 리본은 결코 악한 장미끈이 아닐지니. 이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는 번역하면 안 되죠. 그리고는 이게 다 노래예요. 클라이너, 룸men, 클라이너, 레터 이렇게. 그냥 우리 눈에 그냥 보이면 레터, 레터, 한트, 반트, 플리겔, 슈피겔, 클라이트, 카이트. 발음이 똑같죠. 이게 이제 가군입니다. 가군. 우리 시에는 없는 거죠. 이 당시에는 있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더 그 수준이 높죠. umgeben, leben, jung, nun, findet, verbindet, Hand, Band. 이게 이 전체가 이게 독일 사람들에게 들으면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하나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용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듯이 연애 편지 내용입니다. 이게 괴테가 22살에 지금은 프랑스 땅인 슈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요양을 좀 했었어요. 거기 갔다가 실질적인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또 여자 편력이 좀 있긴 있지. 근데 실질적인 첫사랑을 체험하는데 그 첫사랑의 여인에게 보내준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은 간단해요. 이게 저 여인들이 목에 거는 거 있죠? 얇은 그 비단 그 리본 그 뭐라 스카프 비슷한 그런 거죠. 긴 걸 이렇게 둘둘 말잖아요.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꽃잎을 그려서 이것을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을 받고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를 어떻게 씁니까? 착하고 젊은 봄의 신들이 꽃잎이 여기 꽃잎이 수놓아진 리본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젊은 봄의 신들이 작은 꽃 작은 잎을 가볍게 뿌려주는 봄의 신들이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니까 리본 위에 딱 새겨졌죠. 그러니까 서풍아, 이 서풍은 이거 자체가 신입니다. 우리는 남풍이 불면 봄이 오지만 이 유럽 대에서는 서풍이 불면 봄이 옵니다. 봄을 불러온 바람이. 그 바람이 싹 불러다가 이것을 실어다가 내 님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은 그녀 한껏 밝아져. 거울 앞에 쫙 불고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밝아진 모습이 딱 드러나죠. 그러면 장미로 둘러싸인 자기 모습이 마치 한 송이 장미처럼 젊은 보이는. 당신은 장미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때 이다음부터는 이제 연애 편지죠.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한 번의 눈길을 그러면 내게 보답은 충분하오. 나에게 한 번만 눈길을 주시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답은 충분합니다. 그대 이 마음이 느낀 바를 느껴 시온이 내게 손을 내어주고 그러면 우리를 묶은 이 비단 리본은 결코 약한 장미꾼이 아닐지니. 이 역설이죠. 이제
괴테 특유의 역설이지. 괴테는 타고난 연애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도 벌써 본능적으로 이 부드럽게 짝이 없는 이 비단 리본이지만 탁 건너져서 당신 손에 묶이면 당신과 나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쏟아놓으면 시야. 괴테도 이걸 자기가 시를 쓰면서 자기 안에 이런 천재성이 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는 거죠. 와, 내 안에 이런 게 있나.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젊은 때의 시입니다. 그냥 맛보기를 본 거고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독일적인 시입니다. 동양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동양. 200의 그 유명한 옥계호환. 이거는 이제 우리 거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이 이제 옥계, 생, 백모. 옥계대에 생깁니다. 백모가 하얀 이슬이 야구, 침, 나말 밤이 길어지니 버선발, 그 비산 버선발에 스며드네 이런 얘기죠. 각하는 이제 물러날 각자니까 물러나 수정염을 내리니 영롱, 망, 추월 영롱하게 가을달을 바라본다. 내리고 가을달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죠. 앞에 있는 거와 확 다르죠, 분위기가.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쓸데없는 분들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 내게 한 방울 눈길을 주어. 그러면은 우리 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이런 말 하나도 없죠. 물론 이게 뭐 여인이 원을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긴 하지만 그러면 다행히 이게 우리가 정서를 나누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만약에 서양 사람들한테 이걸 한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주경생활 여기서 생략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여인은 뭐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보면 뭐예요? 옥계대에 이슬이 내렸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하나도 빼고 없잖아요. 그러면 이슬이 내리는 걸 느낄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그 다음 여인은 더 의학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밤이 깊어 비단 버선에 그 물이 스며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여인은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의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제 드디어 물러와 수정염을 내리고 그리고 수정염이 내렸으니까 발 너머로 그 가을빛 달빛 비칠 거 아니에요. 가을 달빛을 바라보네. 그러면은 거기에 생략돼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서양인들에게는 이건 처음에는 서양인들이 딱 보면 거기 무슨 감정이 들어있죠? 이럴 거예요. 거기 무슨 감정이 들어있죠? 그러려면 그걸 설명하려면 제가 시간을 설명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그 사람들은 무대 위에다 실제 상영을 해줘야지만 아니까 이게 무대 위에서 상영을 해서 쫙 해주면 그때서야 이게 뭐죠? 이게 빈게 아니네요. 뭐 빈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충만한 것을 이해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될 거래요. 여하튼 우리는 그 정도만 설명하더라도 여기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대본에 드러나는 표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양가를 하다가 이렇게 확 보는데 이 차이는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차이가 느껴지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10년, 20년은 이걸 확연히 느끼는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학문이 익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제가 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자, 이제 봤는데요. 독일적 상상력의 바탕은 뭔가요? 독일이 뭐를 아름답게 그리고 상상하고 하는 그 바탕이 뭔가? 한마디로 신화적 의인화입니다. 신화적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그려내야 돼. 근데 사람의 형상으로 그려내는데 동양에도 그 의인화가 많죠. 근데 서양에는 신화적 의인화. 이미 그거는 앞에 있었죠.
봄의 여신이. 그러니까 리본 위에 꽃잎이 그려져 있어요. 리본 위에 꽃잎을 그려서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걸 갖다가 괴테는 어떻게 해서 봄의 여신이 꽃잎을, 꽃과 잎을 쫙 뿌려줍니다. 뿌려주니까 그게 그 무늬가 새겨졌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은 서풍이 날아와서 그걸 받아가죠. 당신에게 전해주면 당신이 그걸 확 감아줍니다. 감고 거울 앞에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미 신화적인 표현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그들 상상력에 제일 기저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상상력의 작동 방향.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서양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자연 현상으로부터 인간이 형상으로 발전해 옵니다. 운동강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것은 인간의 형상으로 수렴돼요.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신화로 따진다면은,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카오스. 독일어로 그냥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이오스라고 하죠. 그냥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하는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렇게 바뀌어가죠.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형상으로 형성화되지 않은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자연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형상으로 되면 친숙하고 안정된 거로 갑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스 신화의 기본이죠. 제우스가 거인족 타이탄족들을 물리치고 온 천상 지하, 이 지상의 평화를, 질서를 눌렀는데 그것은 뭐야? 그 티탄족을 물리쳤다는 얘기인데 티탄족은 한마디로 해서 이 카오스의 상징입니다. 카오스가 제압되면 바로 인간적인 형상이 되는. 제우스는 다 무슨 형상이에요? 제우스는 다 인간의 형상이에요. 영웅의 형상이에요. 이게 그들의 상상력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림으로 보죠. 이게 그 유명한 보티첼리의 봄입니다. 라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거죠. 봄을 형상화하는데 여러분들은 봄날이 오면 무엇을 연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무엇이 그려지시나요? 서양은 봄날의 형상에서도 여기에 봄날의 경치가 어디 들어있어요? 동양적인데 온갖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이지. 자연의 무질서가, 자연의 형상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수렴돼서 인간의 형상으로 맺혔을 때 그때서야 완성이 되고 그때서야 다 질서가 잡히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읽었던 그 시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풍의 신입니다. 서풍의 신이 오비디의 그 신화집에 보면은 클로리스라는 나무의 여신한테 달려들어서 나무 이 겁탈하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도 겁탈하고 그 그리스 신화하면 도처에서 겁탈하는 얘기들이 있죠. 시대가 그러니까. 여하튼 근데 겁탈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거예요. 겁탈해서 꽃이 여신이게. 나무 여신에서 겁탈하니까 그때 입에서부터 꽃이 팍 나옵니다. 어디선지 우리는 남풍이 불어오면 봄이잖아요. 어디선지 서풍이 불어오더니 언뜻 나뭇잎이 피어나오고 꽃이 피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신화적인 세계관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봄이 와서 꽃의 여신이 플로라가 여기다 이 춤의 꽃을 쫙 뿌려줍니다. 요걸 그대로 옮겼네, 괴테는. 알고 보니까 괴테는 그건 뭐야? 이 그림에 나온 이 주제를 그대로 옮긴 거죠. 이제 미의 여신 비너스가 있고, 이게 우아의 여신들이래요. 이건 여인들의 우아함의 덕을 눈에 보이지 않는 덕도 인간적인 형상으로 그려놔야지만이 이들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걸
사신 머큐리. 이거는 뭐 그 신의 사자이면서 여기 보면 여기 그 지팡이로다 먹구름을 흩어버리는, 이게 이제 메디치가의 무슨 뭐 혼인 그 벽화로서 그린 거라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결실을 맺어 무한 덕을 갖춘 여인이 이렇게, 이건 뭐 모든 게 사랑으로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후손들을 낳고 번창하고, 이 먹히는 여기에서 이 가정에 드리는 먹구름을 흩어주기를, 이런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으로부터 이들은 상상력이 어디로 가서 귀착되는가? 한눈에 드러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비너스의 탄생, 여인의 모든 것의 아름다움에 귀착은 여인의 육체입니다. 이게 누드가 이게 넘사스러운 게 아니죠. 신적인 것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신과 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고, 신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 나체예요. 그러면 이 바다의 풍경, 이 조각 위에서부터 이 여인 나오는 이 온 우주의 아름다움이 이리로 귀착돼서 이렇게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상상력의 작동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한눈에 드러나죠. 자연으로부터 인간으로 와서 인간 형상으로 맺혀지는데, 인간 형상이 곧 신의 형상이에요. 그리스에서는 곧 그 사람의 모습이 뛰어나오는 신이니까, 신이 제우스가 입고 못한 남자 중에 남자인데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이게 다 이런 저작권 때문에 인용을 제가 밝혀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 애들 가르치는데도 절대 요즘 검색창 같은 경우에 검색창에서 함부로 따다가 따옴표 없이 쓰지 마라. 이게 참 도둑인데, 이거 나중에 큰 도둑 된다. 이거. 미리 저도 그래서 요즘 그림에 대한 것 때문에 일반 강의를 못 했었어요. 그림을 따오면 구글 같은 데서 따와야 되잖아요. 춘천을 안 막히면 저작권에 추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해줍니다.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운동을 하죠. 그러면 또 하나의 시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를 보면 그 상상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제는 확 드러나죠. 가을에라는 겁니다. Fette grüne du Lauf am Regengelände, hier mein Feste herauf, gedrängter Knüllet, Zwillingswehren und reifet, schneller und glänzend voller. 여기서 보면 이 운율들이, 요거는 약간 자유인이기 때문에 잘 맞지는 않지만 여기에 그 내재적인 운율이 기가 막히게 맞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독일어로 그냥 대충 하고요. 바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더욱 지푸르거나 잎이여 포도 시렁 위에, 마침 지금 시절이네요. 포도가 막 익어갈 때입니다. 여기 내 창문 위로, 여러분들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저 괴테 생가에 가면 말이죠. 괴테 생가는 그 주위가, 프랑크푸르트가 EU연합의 그 중앙은행이 있는데요. EU의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마천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편하지. 고층 건물이 있으니까. 괴테 생가 주위는 그런데요. 괴테 생전에는 포도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도알들아 더 진하게 더 빨리 반짝이며 더 가득히 익어가거라. 어머니 태양의 이별의 눈짓이 너희들을 품어주고 따뜻한 하늘에 충만한 결실의 산들바람이 내 주위에 살랑거립니다. 다정한 달의 신비로운 느낌이 너희들을 서늘하게 식혀주고, 너희들 위해 이슬이 맺히는구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 세 줄은 나중에 하고요. 이게 뭐예요? 자기 창가에서 바깥에 포도밭 경치를 구경하면서 풍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더욱 지푸라 잎이요. 이제 늦여름이니까 이게 막 짙어지겠죠, 푸르름이. 포도 시렁 위에, 여기 내 창문 위로, 자기 창문 위에까지 막 올라오는 듯해. 포도 알들아, 더 진하게, 더 빨리 반짝이며 더 가득히 익어가거라. 야, 이건 뭐 나도 얘기했네. 말 들어보니까. 이렇죠? 근데 보세요. 어머니 태양의 이별의 눈짓이 너희들을 품어주고, 이 말은 비끼는 석양 햇살이 너희들에게 비치고 이거예요. 비끼는 석양 햇살이 너희들에게 비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어머니 태양의 이별의 눈짓이 너희들을 품어주고,
따뜻한 하늘에 충만한 결실의 산들바람이 내 주위에 설랑거립니다. 산들바람이 이것도 이 벌써 신화적인 움직임이고 신화적인 주체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밤이 됐어. 다정한 달의 신비로운 느낌이, 자 이렇게 보면 오후예요. 오후에 시작해서 석양이 됐고 밤이 됐어요. 다정한 달의 신비로운 느낌이, 달빛이죠 뭐. 이건 공감각입니다. 공감각. 그러니까 눈빛으로 보이는 달빛이 호흡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정한 달의 신비로운 느낌이 너희들을 서늘하게 식혀주고, 아 너희들 위해 이슬이 맺히는구나. 밤이 깊더니 드디어 이슬이 맺혔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후부터 시작해서 석양, 밤, 드디어 이슬이 맺혔어요. 썰렁하죠? 경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줄이 보면 이제 놀람이 생기죠. 이 눈에서 솟는 영원히 생기를 전하는 사랑의 가득히 흘러넘치는 눈물이, 새벽이 돼서 이슬이 맺혔어요. 그 이슬이 자연의 이슬이 아니라 이 눈에서 샘솟는, 괴테의 눈에서 놓는 영원히 생기를 전하는 사랑. 괴테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생기를 전하는 사랑을 품고 있어. 이 사랑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넘치는 눈물을, 가득히 흘러넘치는 눈물이, 아 이 눈물이 저기 맺혔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새벽이 돼서 맺힌 눈물이 이슬이 자기의 눈물입니다. 이 시는 말이죠. 괴테가 한 번 약혼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프랑크푸르트에서 약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그마한 소공국에 불과하지만 바이마르 공국에서 장관으로 불렀어. 여기에서 장관해. 젊은 나이에 이제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인과 같이 갈 수 있는가? 여인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생기를 전하는 사랑을,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어. 근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아, 이 여인과는 여기서 끝이겠군, 이걸 아는 거죠. 그 여인과 작별하기 전날 하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운동이 전개됩니까? 자연의 모든 것을 쫙 끌려서 이슬이 맺힌 것이, 그 이슬이 내 눈물이 됐죠. 내 눈물이 됐으면 나의 인격이 됐잖아요. 사람으로 됐잖아요. 사람으로 형상이 됐죠. 서양의 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슬과 자기 눈물을 동일시할 때, 이거 저는 처음 이걸 보고 났는데 번역하다가 솔직히 거의 비명소리야. 아, 이렇게도 시를 쓰는, 이렇게 시를 쓰는구나. 기가 막힌 시입니다. 쭉 얘기하는 것 같은 자연의 모든 것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별을 앞둔 자기의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뭘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별은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일감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밤을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내 그 사랑의 아픔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가득히 흘러넘치니 이슬이 맺혔다. 그럼 서양적 상상력을 얘기했죠. 동양적 상상력의 바탕은 뭡니까? 옥교 열어서 봤죠. 옥교 열어서 이렇게 막 드러나가지고 형상을 막 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 동양적 상상력의 기본은 우주적 혹은 자연적 교감입니다. 우주와 자연과 나누는 교감이에요. 상상력의 작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반대예요. 자연에서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는 사람에서부터 자연으로 갑니다. 현상으로부터 근원으로 가죠. 소요, 이 소란스러운 것에서 안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서양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한다고 했죠. 이게 자연의 형상으로
무정형의 자연이다? 그들에게서는 공포나 불안해요. 공포나 불안해요. 근데 동양은 어떻게 돼요? 공포나 불안이 아니라 반대로 귀향, 귀소야. 고향이 아니면은 새가 둥지를 찾아야지 근본으로 되돌아가요. 정서의 차이죠. 그림, 아까 그림으로 제가 대비했습니까? 저도 그림, 동양도 그림 되게 두 개를 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전체에서 사람은 어떤 비중을 갖고 있나요? 아까는 그 라프리마베라에서 보면 봄날의 경치가 다 사람의 형상을, 심지어는 여성의 덕도 사람의 형상을 펼칩니다. 그런 판인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그 찰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녹아 들어가고 있는 그 계기를 드러내주는 거죠. 녹아 들어간다는 것은 운동방향이 어딥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연으로죠. 이건 제가 한번 작년에 진도에 갔었어요. 진도에 갔더니 그 남농 후손들의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울림성당. 거기 갔다가 딱 거기서 이 허문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임전 허문. 이분은 아주 고유하게 이 산수화를 자기 스타일로 척부한데 제 눈에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여기 정말 산수화의 현대화가 있구나. 이 산수화 기가 막히죠? 앞에 있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른 현대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정서라든지 방향은 똑같죠? 자, 그러면 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그 예를 들었으니까 여인에 대한 사랑의 하나의 예를 들죠. 그 유명한 규보의 월야입니다. 달밤에 금야 부주월, 오늘 밤 부지에 뜬 달, 규중 지 독간. 규중에서, 규중이라는 것은 아내 혼자 있는 방법이겠죠. 그죠? 혼자, 단지 홀로 보는구나, 아내 홀로 보겠구나, 이런 얘기. 이 부주는 지금 아내가 있는 곳이고, 요련 소하여, 그러니까 멀리서 어린 딸을, 그러니까 요 말은 요련이라는 건 철없는 어린아이 저기서 몰고 이렇게 물구멍이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물구멍이 바라보는데 어린아이 물구멍인데 이게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련이 바라보고 있어요. 미해, 억장한. 이해하지 못하겠지. 생각하는 것을, 장안을 생각하는 것. 누가 장안을 생각하는 건 누굽니까? 이 부인이 생각하겠죠. 철부지 딸아이가 엄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기는 하겠어요. 창모, 운환습, 이렇게. 운환이라는 게, 이게 구름같이 이런 쪽진 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향기로운, 아니니까 향기로운 구름, 이 구름 같은 쪽진 머리에 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게 좀 나온 책이죠? 쪽진 머리에 습하다. 여기 달이 떴죠? 애가 혼자 놀고 있죠? 여기에 생각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습자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슬이 벌써 맺히죠? 그렇죠? 이슬이 맺힙니다. 청희, 옥비한. 맑은 달빛이 맑은 휘자, 달빛이 옥비, 옷 같은 이 판에, 여기라고 얘기하면 옷 같은 판에 차구나. 하신의 허황. 허황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그냥 없는 듯한 아주 얇은 비단이라고. 그러면 언제 그런 비단 장막에 기대서 쌍조 서로 바라보며 누훈건 이 눈물 흔적을 닦을까? 이 만고풍상에 서로 겪었던 눈물을 닦을까? 이 요즘 살아있는 우치우이라는 그 중국의 아주 대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의 그 한자 이름은 여춘우야, 여춘우. 우치우이라고 했네. 여자가 나야자고. 나, 가을비. 야, 이름 자체가 또 너무 시적이에요. 나는 가을비야. 뭐 이런.
그 사람이 쓴 그 중국에 대한 중국 문화로 되어 있는데 내가 전 세계 시라는 시를 다 읽어봤지만 중국시만한 시는 본 적이 없다. 아주 뭐 그 금지 높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서 이 귀절에 그렇게 매료되어 있더라고. 이 팔에 달빛이 옷 같은 달빛에 팔이 척에 꾸려. 이런 얘기는 뭡니까?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고 다리 떴고 철없는 아이 놀고 있고 그러다 어느새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슬이 내리기 시작해. 이슬이 내리는데 이 부인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바깥에서 하염없이 있으니까 여기에 팔에 이슬이 맺혔어. 그거를 지압이 멀리서 장안에서 봐면서 당신 팔에 맺힌 그 이슬이 차게 돼. 이걸 듣는 순간 저도 그 유치가 그러면서 이런 귀절 때문에 내가 중국을 떠나지 못한다. 그 사람은 홍위병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말이죠. 중국 사람, 중국 문화라면 아주 연달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국을 떠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거 다 생략하고 서로를 부부간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애틋하게 그리는 사랑의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괴테의 주자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제 말이 틀린지 제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술적인 주장은 말이죠. 반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력의 기본이 동양은 우주적인 교감입니다. 일단 우주적인 교감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달, 이슬 이런 것에 기대해서 얹어서 표현하죠. 얹을 수 있으려면 그 달, 이슬과 교감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교감을 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운동배양은 어떻게 돼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정상하고 자연 속에 다 녹아 들어갈수록 훨씬 더 신은 절실해지죠.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리고 그대 팔에 맺히는 이슬이 차게 이 말 한마디 한다면 나머지는 다 죽어있어요. 그 앞에서 무슨 넋두리가 필요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딱 두고 뭐라 해서 다 생략해버리면 그거는 허무 아닙니까? 허무는 불안의 요소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가진 독일시의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은 뭔가? 은유적 상징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전공이 문학이면서 시를 공부했으니까 이게 제 전공의 그 결과이고요. 독일어로 하면 메타포르스 심볼이라고 하는데 메타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의 형상을 다른 형상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황혼? 인생의 황혼이 어디 있습니까? 황혼이라는 형상을 딱 하면은 황혼을 딱 얘기하면 아 인생의 황혼 그만 알죠? 형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 기법에서 성패의 관건은 어디입니까? 실패가 갈리는 부분은 어디인가? 한마디로 형상입니다. 형상을 매길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아까 그 가을에라는 시에서 이슬이 맺혔죠? 이 이슬이라는 형상이 매길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 형상이 없으면은 그 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살문에 불과해요. 형상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담아 하나의 형상을 빚어내는가? 이게 쓰면 성공한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약혼녀와 이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약혼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별은 피할 수 없다는 예감을 딱 왔을 때 그 감회를 어떻게 풀어 말할까요? 어떻게 풀어 말하겠습니까? 시라는 것은 다 동서양 공이 그렇습니다. 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건 말이야 매미채로다가 공기를 잡는 거야.
내 미천의 공기 잡아보십시오. 잡시나. 시인은 잡아요. 그래서 시인이 시로서 써놓으면은 내 미천의 공기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는데 그때 그 감회가 영속합니다. 그 시로 해서 영원히 남아요. 이게 시인들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가을에 그 정서를 했을 때 가을이라는 시에서 이슬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가 그 모든 감회를 다 수렴해서 담아서 표현해냅니다. 이런 것을 맺느냐 못 맺느냐가 서양시의 관건입니다. 또 다른 시라고 할까? 이건 괴테가 65살에 20대 말에 유부녀에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이런 주책이 어디 있어요? 65살에. 근데 이건 주책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문화가 달라요. 그쪽에서는 사랑의 감정은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서 에로스라는 신입니다. 에로스는 신이에요. 신. 에로스는 신이에요. 그 신통기, 그 그리스 신화에서 신화집에서 제일 오래된 신화집 신통기 제일 처음에 본 말이죠.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삼라 만물의 그 생성의 근원은 에로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벌거벗고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에로스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수북한 다말가지에 님이여 보아요. 가시를 둘러쓴 초록의 열매를. 가시를 둘러쓴 초록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 밤이잖아요. 밤 얘기입니다. 수북한 다말가지니까 우리 밤나무 지금 딱 보면 무수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수한 가지에 님이여 보아요. 그럼 이 시를 건네받은 그 사람, 그 여인에게 하는 소리죠. 님이여 보십시오. 이 수북한 다말가지에 이 초록의 가시를 둘러쓴 열매가 맺혀 있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것들 오래전 저도 모르게 조용히 매달리는. 여러분들 밤송이 어떻게 매달리는지 보셨어요? 길쭉한 흰 꽃이 맺히는가 싶더니 어느새 밤송이가 있잖아요. 조용히 매달리면 자 이렇게 매달렸죠? 그러면 일렁이는 나뭇가지 인너로 흔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밤송이 맺힌 이후로다 나뭇가지 흔들리면서. 하지만 안에서 갈색 알맹이는 점점 이거 불어올라. 이제 요즘 시절이 되면 안에서 밤이 익어 보여서 갈색이 돼버렸어. 아람이 돼버렸어요. 아람. 그래서 아람이 익으면 어떻게 되나요? 터지죠. 탁 터져 깨지잖아요. 껍질이. 바람도 쏘이고 해도 몹시 보고 싶어지지요. 아람이 속에서 익어지면. 그럼 껍질이 탁 터지고 그 알맹이 즐거이 쏟아져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아람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나도 쓰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생각하잖아요. 밤송이 나도 모르는 새에 맺혔어요. 바람이 흔들어지면서 점점 밤송이 달아지고 어느새 밤이 속에서 다 익어가지고요. 다 익으니 갈색을 익어가지고 이제 탁 터져서 바깥으로 나와서 바람도 쏘이고 싶고 해도 보고 싶어졌어요. 탁 터져서 쏟아져 내립니다. 마지막 두 줄을 보고 비명을 지르죠. 그렇게 내 노래들도 떨어져 수국이 쌓입니다. 당신의 품에. 이건 노래는 무슨 이게 소위 연가입니다. 연가. 사랑의 노래. 사랑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내 마음에 왔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그렇죠. 사랑이 언제 사랑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모르죠. 밤송이 열매 매는 건 똑같아. 그렇게 들어와서 언젠가 익어가더니 드디어 내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이게 노래가 되어서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툭 떨어지는 나의 사랑의 노래가 당신 가슴에 쑥히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밤 알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밤 알의 하나의 이미지 속에 사랑에 대한 모든 일을 다 담고 있죠. 이렇게 은근히 표현할 때 여인을 붙잡아줄 수 있지. 그달을 사랑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해요. 다 도망가 버리죠.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형상을 맺는가 못 맺는가. 이게 승패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맺힌 형상이 얼마나 표현력이 강한가, 그것이 주는 임팩트가 얼마나 센가,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척도입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그 앞에 시와 같은 시집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그 유명한 복된 열망이라는 거. 이건 보면 거의 포르노 수준이에요. 포르노 수준. 내용이. 현자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대중들은 금방 조롱할 것입니다. 신방의 그 의무이라는 얘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건 대중들이 다 웃어버리죠. 불꽃의 죽음을 갈망하는 생명을 나는 찬미하라.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그 에로스의 그 결합, 그 불꽃을 너를 낳았고 내가 낳는 그 사랑의 밤의 서늘함 속에 낯선 느낌이 너를 엄습한다. 촛불이 조용히 빛날 때에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어둠의 그늘에 휩싸여 있지 않고 새로운 갈망이 너를 사로잡아 더 높은 짝짓기로 끌어올린다. 이게 뭔가를 나타내는지는 이거는 동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러붙어가지고 골머리 깨나 세워야 되지.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거 할 필요가 없고요. 아무리 멀어도 힘들이지 않고 흘러날아와 빛을 탐하여 마침내 너 남에는 타버린다. 불나비 얘기네요. 유행가에도 나오잖아요. 불나비. 하여 죽어서 되거라. 이제 슈티르 und werde. 독일 문학에서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 규절을 알죠. 죽어서 되거라. 죽어서 형성되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규절이에요. 그거는 사랑으로 죽어서 피닉스처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랑으로 죽어서 다시 되어지는 이 사랑의 신비를 모른다면은 너는 이 어두운 지상 위에 한낱 흐린 넋에 불과하고 흠이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넋에 불과할 뿐. 이런 에로스 찬가입니다. 에로스 찬가. 근데 이거 젊은 사람이나 뭐 남녀들 노소를 부르라고 이거 더군다나 요새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이런 시 잘못 가르쳐주면 큰일 나죠. 이런 시 잘못 가르쳐주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현자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 이미지, 불나방의 이미지, 죽어서 태어난다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딱 형상이 맺히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맺히지 못하면은 실패합니다. 이 형상은 강한 표현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이게 서양시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동양 쪽으로 가볼까요? 동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은 뭡니까? 아까 서양은 메타포라고 했죠. 동양은 환유적입니다. 환유라고 오랜만에 얘기죠. 메토님입니다. 메토님이라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니미 속에 이름이 들어있어요. 메타포라는 속에는 옮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니미 속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붓을 꺾었다. 우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가 되는 겁니까? 문필 활동을 접었다는 얘기입니다. 문필 활동 모두 그 속에 그것을 붓이 대신해요. 청와대에서는 이 청와대는 뭡니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모든 거죠. 그걸 갖다 청와대로 합니다. 이게 바꿔부르기예요. 이름 바꿔부르기. 서양은 형상을 다른 형상으로 옮겨. 아킬레스는 사자다. 사자와 같이 용맹하다는 얘기죠. 형상이 바뀌었어. 그런데 동양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특징에서의 성패의 관건은 뭘까요? 한마디로 맥입니다. 맥. 이 딱 던지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보죠. 전체의 연관, 동양에서는 말이죠.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상이 끌어내는 전체의 맥락이 중요해요. 이 전체 연관을 끌어내는데 긴가 민가 이러고 있으면 이건 시도 아니죠. 딱 끌어내는데 그런가?
정말 그러네. 이렇게 아주 선연히 그 맥락을 드러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서양은 만들어내죠. 동양은 찾아내야 돼요. 숨어있어요. 맥락 속에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맥이에요. 맥을 잘 짚어야 돼요. 맥을 잘 짚는 형상을 찾아내는가 못 찾아내는가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면 전체 맥을 정확히 집어내는 형상을 찾을 수 있는가 못 찾는가. 이를 보면 설명의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두보이 시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도 간단해요. 강벽 조유백.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시다랍니다. 유가 더욱 유자.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네. 산청 화욕연.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듯 하구나.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단 두 줄이거든요. 여러분, 단 두 줄에 봄날의 경치를 포착해내는 이런 기가 막힌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뭘 했나요? 형상을 맺었습니까? 두보는 맥을 잡았잖아요. 자, 푸른 강 위에 새가 한 마리 떠 있어. 이게 백로인가요? 새가 한 마리 있어. 강과 새, 이 두 가지인데 그 색깔을 딱 대변해요. 강이 푸르니 새 더욱 희구나. 산이 푸르니 꽃이, 이게 봄날의 꽃이 얼마나 화사해요. 꽃이 불붙는 듯하구나. 요 두 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요 두 개의 맥락에서 봄날을 쫙 끌어내는데 이런 거 보고 감탄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올해도 가니 올해도 또 가는 것을 보는구나. 올봄도 언제 다시 우리는 돌아갈고. 봄날이 아름다울수록 태양살이가 더 심해지는 것. 이거는 이 두 개가 대끼를 이뤄서 이 소외를 더 심화시키는 거죠. 이 색감이 선명할수록 나의 이 타향살이는 더 상처오죠. 더 차원이 깊어지는 얘기인데, 지금 제 설명의 맥락에서는 이 부분은 빼더라도 이 두 줄만 하더라도 설명의 여지가 필요 없어요. 동양에서는 맥을 잡는 거예요. 전체를 쫙 끌어당겨서 뽑아낼 수 있는 맥이 있는데, 이 맥은 함부로 아무나 잡는 게 아니죠. 두부와 같이 이렇게 딱딱 네 군데, 네 맥을 쫙 잡으니까 봄날의 경치 전체를 잡아내는 거예요. 두보이 씨 자는 것들 보셨어요? 그 유명한 춘야희우, 봄날의 단비, 뭐 이런 춘야희우, 뭐 요즘 뭐 인터넷에 딱 치면 그냥 춘야희우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해석까지 나오니까. 춘야희우 같은 것은 제가 그 서안에 가서 두보이 발자취를 본다고 허위허위 돌아다니니까 아예 시협을 만들어 놨어요. 인공으로. 동양의 시, 아니, 그러니까 중국의 시의 역사를 협곡으로 만들어 놨어. 거기에 춘야희우가 그냥 딱 붙어 있더라고. 나한테 그렇게 감동을 준 것을 거기서 다시 판단하는. 역시 내가 잘못 읽진 않았군. 이 시는 정말 뛰어난 시야. 그런 시에 보면 말이죠. 이 맥을 잡아내는 그것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서양의 형상과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러면 서양은 형상이 강렬해야 되죠. 불나방같이 다 죽듯이 이게 강렬해야 되는데, 동양은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은근하게 아주 미미하게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춰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아까 두보이 시에서 그대 팔에 맺힌 그 이슬 차겠고요. 이렇게 말할 때 그 간절함이 훨씬 더 강하지. 넋들이 늘어봐야 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이거는 아예 그냥 제가 본문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중용 12장 1절에 보면 분자지도 비은. 비는 용지 광해라. 이게 뜻이 뭐였어요? 작용이 광대한 것이요. 은은 최지미하라. 은미한 것은 본체가 은미한 것이다. 지금 근본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랬죠? 자연으로 되돌아가면 자연의 근본은 뭐예요? 은미한 거예요. 자연의 근본이 은미하니까 은미하게 그것을 잡아내서 자연의 근본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예 또 중형 시자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 본령을 이렇게 했어요. 시운, 연비여천, 어약우연, 언기상하찰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경에 이르를 솔개는 나라 하늘에 이르고 솔개가 한 마리 쫙 하늘에 오르니까 뭘 배워야 돼요? 벌써 쫙 통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고기 한 마리가 연못에서 딱 뛰니 이런 얘기. 요 귀절이 나오는 것이 여기 시경에 대하편 한로편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태평성대의 성군이 있으면은, 그러고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네요. 태평대의 성군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재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뛴다는 그런 이런 귀절을 표현해요. 이 말 속에는 요 솔개 한 마리 물고기 하나에 우주가 작동하는 것이 다 표현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종원의 이 시를 한번 볼까요? 고기잡이 서쪽 끝, 그러니까 어옹야왕서왕수, 고기잡이 밤에 물가에 어디 서쪽 암벽 발가에 시간이 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고기잡이 밤에 가장자리 서쪽 암벽 가장자리에서 밤을 묵고 교국 청상 연초주 그 경우는 아침에 물을 길어다가 어떤 물이야 맑은 상 이게 상이라는 건 저쪽 그 호남 지방의 강림이죠. 청상 그 부르다가 초죽이라는 그러니까 저 대나무 중에서 초죽을 태우네 이랬는데 그럼 밤중에 그 물가 암자에서 밤을 새웠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대나무를 가지고 거다 불을 피워 연소 일출 불견인 연기가 사라지고 해가 뜨니 사람이 없네. 그럼 그 강가에 아무도 없잖아요. 애네 일성 산수로 애네가 이게 이 노젓는 소리래요. 애네 일성 노젓는 소리 삐걱하니 산수가 푸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회관 천재 하정류 돌이켜 바라보니 어느새 그 어부 강 한가운데를 흘러 내려가네. 저 어디까지 갔어요? 벌써 천재 저 하늘 가장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주평성 저 멀리 배가 떠내려가네. 이 어부가 그렇게 가버리는 다음에 암상무심 운상추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부가 저 수평선에 사라진 거고 바위를 보니까 시름 없는 둥그름들만이 서로 지나가고 있다. 여기서 기가 막힌 부분이 어딥니까? 이 가운데 N의 일성 산수무 이거 보세요. 밤에 어부가 하나 암벽가에 와서 밤을 새웠죠. 아침에 해서 초중을 꺾다가 불을 피웠다가 연기가 사라졌어요. 그냥 아주 그냥 무심한 하나의 경치야.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인대요. 그러다가 삐걱 노젓는 소리가 들렸는데 노젓는 소리에 산수가 푸르네. 그 이전까지는 산수가 푸르다는 것이 감각 속에 있어요? 없습니까? 없죠. 이 소리 하나가 노젓는 소리 하나가 산수를 다 끌어와서 푸르게 물들여 버렸어요. 이 한 기절은 정말 비명소리 나오는 기절이죠. 산을 그리는데 야, 노젓는 소리 하나에 산수가 이렇게 푸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시인의 감각입니다. 이것은 맥락을 어떻게 은밀하게 잡아냅니까? 여기서 이 전체의 맥락에서 노젓는 소리 하나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은미하죠. 은미하지만 은미한 이것이 잡아내가지고 온 천지를 쫙 빨아당겨가지고 표현하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산수화를 그리는데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고요. 마지막 점입니다. 세상의 끝을 어떻게 맺을까요? 동사예요. 존재의 끝에서. 독일, 서양은 이 존재에서 저 존재로, 이승에서 저 상으로 넘어갈 때도 형상을 통해서 이월합니다.
형상으로 이유를 형상을 변형이라고 표현할까요? 변형이라는 것은 모습을 바꾸는 거죠. 이게 왜 그리스도교가 서양에 먼저 전파됐는가의 핵심입니다. 동양이 왜 그리스도교가 나중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선관계에서 누가 절 낫다 못 낫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쉽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에 문제거든요. 삶과 죽음 위에서 서양은 죽음은 어떻게 넘어가죠? 우리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육신의 부활,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형상이 훼손되지가 않아. 사라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형상이 넘어갑니까? 저쪽으로? 변형을 해서 넘어갑니다. 시를 통해서 표현을 볼까요? 이게 토데스 루스트야. 뭐 그림 The Joy of Death 이렇게 돼 옮길까요? 영어로 옮긴다면 이 사람은 요제프 폰 아이켄도르프 이 사람은 이 독일 시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친숙한 시입니다. 근데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는 제일 친숙하게 그 시를 접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김소월 그 이상의 그런 아주 친숙한 시인인데요. 이상하게 쓴 시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예요. 죽음의 즐거움이에요. 야, 죽음이 이렇게 즐겁다니 사회 참가인가? 그건 아니고요. 내용을 보시죠. 푸른 물결에 잠기기 전에 백조는 여전히 꿈을 꾸며 죽음에 취해 노래한다. 백조는 말이죠. 죽기 직전에 꼭 노래를 한대요. 우는데요. 그래서 푸른 물결에 잠기기 전에 물속에 빠져 죽기 전에 백조는 여전히 꿈을 꾸며 죽기 직전인데도 꿈을 꾸고 있어요. 죽음에 취해 노래한다. 이제 죽음은 벗어 그 안에 죽음 안에 들었어. 취해서 노래한다. 여름에 지친 대지는 퇴색하며 모든 불길을 포도송이에 장렬시킨다. 신화적인 표현 금방 드러나죠. 늦여름에 그 장렬한 햇살을 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화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름에 지친 대지는 퇴색하고 있죠. 거기에 모든 불길을 포도송이에 장렬시킨다. 그 장렬한 불길을 포도송이에 장렬시킨다. 태양은 불꽃을 튀기며 가라앉고 다시 한번 대지에 불길을 마신다. 이게 석양의 경치죠. 석양에 쫙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불꽃을 마시우게 하는 듯이 신화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마침내 별들이 익사한 이를 끌어안으면 자 마침내 드디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익사한 이렇게 됐으면 누가 죽은 거죠? 백조가 죽었죠. 꿈을 꾼다. 별들이 익사한 이를 끌어안으면 자 별들이 익사한 이를 쫙 끌어안으면 그러면 신비스러운 밤이 떠오른다. 신비스러운 밤이 떠오른다. 이승인가요? 저승인가요? 이 사람은 지금 뭘 그랬을까요?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별들이 죽은 영혼을 쫙 끌어안면서 신비스러운 밤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생과 사의 경계를 서양은 어떻게 넘어가죠? 형상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백조의 형상을 통해서 별의 형상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이런 상상력은 물론 그 뿌리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 신화적인 상상력이 들어있지만 말이죠. 그리스도교에서 전혀 훼손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신이 인간인 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살이 그 자체로 영속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형상의 사고에 있어서는 친숙하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동양은 어떻게 넘어갈까? 우리는 근원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가죠. 근원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 아니죠. 형상 넘어가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무효극이죠.
무효하는데 어떻게 돼버리죠? 나란 존재는 이 형상은 소진되어 버리죠. 형상의 소멸입니다. 자, 이 형상의 소멸이 부처님 같으면 열반의 경지로 들어갔는데 공자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얻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조선 선비가 부딪혔던 마지막 벽이죠. 조선 선비가 부딪혔던 마지막 벽이죠. 형상의 소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남은 게 뭔가요? 그냥 그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두보, 그 유명한 두보. 이, 두시 연애 해가지고, 저기, 수능 보려면 이거 봐야 될 거예요. 남의 대파람의 해리, 뭐, 이런. 잔남이 울음소리가 슬프니. 야, 이건, 이 죽음을 예감하는 것도 이렇게 기가 막힌 시로 노래할 수 있다니. 정말 탄성이 절로 나오죠. 이 번역은 쓸데없으니까, 이건 번역은 이제 학생들 할 때 씁니다. 오늘같이 약간 시간도 좀 남아있고, 라고 얘기해야죠. 풍국, 천고, 원소에, 바람 급하고 하늘 높고, 원숭이, 울음소리, 슬프니, 저청, 사백, 조비회, 물가에, 새들 돌아서 들어온다. 이 두 기절 같으면은 이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이 두 기절 눈물이 날 지경. 얼마나 멋져. 무변나무옥 소소하 부진장강 곤곤해요. 한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나무 거기에서 하염없이 낙엽 떨어지고 끝없는 장강이 굽이굽이 흘러드는 거야. 야, 이걸 죽음을 같은 노래 이런 기질을 되는 것은 너무도 기가 막히시죠. 그 다음은 그냥 많이 비추 상작해. 그냥 이건 번역을 하겠습니다. 많이 타양 슬픈 가을 늘 나그네 신생이 행생토록 병마른 몸 홀로 대요. 고난과 쓰린 한해 흰머리만 늘고 꼬부라진 몸 탁주 잔마저 멈춰. 이제 꼬꾸라진 할아버지가 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탁주 마실 그런 맛도 심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호라는 그 경계의 동양시입니다. 동양시는 어떻게 이호를 할까요? 형상으로 마지막 형상을 맺죠? 마지막 형상을 맺지만 형상 그것이 맺는 건 뭐예요? 결국 소진에 대한 상징이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형상 없이 소진되어 버리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조선시대에 우리 선비들이 자기 존재의 궁극을 끝까지 추구하고 했다면은 이 앞에서 다들 그걸 어떻게 넘었었을까? 저는 참 궁금해요. 후손들이 내 제사밥 하면 되지. 나란 존재는. 이게 동양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에서도 확실히 다르다. 서양은 형상이지만 우리는 형상의 소멸이고 무형상이 되어버린다. 이 부분이 동양에서는 도전으로 남겨집니다. 대신 아까 내가 그리스도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무변 절대의 신에게 의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쪽이 더 본능적으로 쉬울까요? 우리가 더 쉽죠. 우리는 그렇죠. 근본으로 돌아가서 귀의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의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만 들어도 위로를 얻잖아. 그런데 그거는 귀의의 그 대상이 분명할 때이고요. 귀의의 대상이 없을 때는 동양은 이 길목에서 그 처연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순회에서 교수님께서 생수를 드시겠습니다. 네, 오늘 맹강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특강을 통하여 한문에 드러나는 특징에 주목한 동서양시의 차이점을 크게 시적 상상력의 바탕, 시적 정서의 기본 성향, 시적 표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시를 예로 들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독일시는 신화적 상상력, 신화적 의인화를 바탕으로 하여 은유적 표현을 주로 하는 반면 동양시는 인간과 자연의 합입, 인간 내면과 자연의 우주적 교감을 바탕으로 하여 한유적 표현을 주로 하는 특징이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설파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 마지막에 그 교수님께서 동양과 서양의 그 죽음, 네. 죽음에 대해서 서양은 형상의 인용, 네. 다른 형상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했고 동양에서는 형상의 소멸이라.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양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 네. 이 몸은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 네. 부활을 하고 동양에서는 내 육체는 소멸이 되지만 그 영혼은 다시 환생, 네.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다. 네. 하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고 육체는 그야말로 자연으로 돌아가 소멸되지만 영혼은 다시 환생한다는 환생의 개념이 동양 사상에 있지 않느냐. 그렇죠. 불가에서는 그렇게 하죠. 불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경계에서 형상의 유무로서 이게 둘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 환생한다는 얘기는 뭐 불교만 얘기 아니고요. 플라톤도 그랬어요. 플라톤은 이데아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물질을 만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그 윤회로는 이미 얘기했거든요. 뭐 불가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불교를 전공한 그 친구한테 윤회로는 원래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뭐 대답이 석연치 못하던데. 윤회로는 것이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했지만 불가의 정통으로 과연 그런가?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하는 거에는 이 동양의 정사는 특히 저 육아적인 정서가 많아요. 육아에서는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귀신이 어떤 존재한다는 게 귀신이 어떻게 존재해요? 저기 제가 학생들과 이렇게 하다가 이 얘기 지금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얘기해 보면은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오싹하고 처연하는 기운이 돈다. 귀신이 오면 말이죠. 원래 제사라면 한문하고 귀신이 이제 그 헌백이 와서 먹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원래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오싹하고 처연하는 기분이 든다. 거기에 형상이 없습니다. 나란 존재가 그렇게 떠돌다가 귀신이 돼서 오싹하고 처연한 기분으로서 재물을 먹고 가고 이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동양의 육아는 말이죠. 사실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점술과 그 큰 구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뭐 공자님 말씀하시고 사람도 모르는데 죽으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모르는데 귀신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괄호를 쳐서 닫아버렸어요. 괄호를 쳐서 닫아버릴 때는 논외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논외로 치되 제사를 통해서 잘 공명하고 받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잘 공명하고 받드는데 그게 그들의 존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처연하고 오싹한 기분으로 온다. 귀신이 오면 그런다 그랬죠. 우리 공동묘지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죽어서 오싹하고 처연한 기분으로 그렇게 오는 거 여러분들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와 어떻게 연속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그 부분에 주로 되어 있고요. 윤회론을 얘기한다면 제가 거의 그 얘기는 뭐 제가 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뭐 조금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 예, 수준 높은 질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문학 강의 전에 알려드린 따뜻한 법 이야기 캠페인과 법원이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살기 좋은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신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님을 모시고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법원장님, 따뜻한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원 교수님 참 알찬 강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리양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잠깐 나와보십시오. 홍 교수님 다시 한번 잠깐 나와보십시오. 말하지 않아 서보십시오.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 얼굴이 여기 많이 들어있네요. 혹시 이영진 부장님 안 계실까? 오늘 안 오셨나? 예, 그분도 집이 고향이 홍성인데 홍성훈 교수님 꼭 강의 들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아마 손님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시에서 이제 그 삶과 죽음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이제 한마디만 부연하면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사오며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데 다시 이제 육신은 부활했을 때 부활하기 전하고 부활하는 후하고 몇 퍼센트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치열한데 일반 신도들은 뭐 거기까지 뭐 별로 목사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은 중요한 논쟁이고 앞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이 풀어야 될 그런 과제인 줄 압니다. 아까 우리 캠페인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이제 집에 가시면은 저녁에 SBS 뉴스 끝나고 또 여기 부산 경남 뉴스가 또 끝나고 나면은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 광고 중간에 우리 이제 법원에서 만든 따뜻한 봄 이야기 캠페인 소년편 영화 방송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마 보시고 나서 그 소감을 이렇게 적절한 방법을 법원에 알려주시면은 우리 다음번 또 캠페인 만들 때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이제 방송이 되는데 처음 3개월은 이제 소년편이고요. 또 다음 3개월은 뭐 파산, 또 다음 3개월은 이제 가사, 또 다음 3개월은 조정 이렇게 해서 연작 시리즈로 이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4가지 그 캠페인이 쭉 이어집니다. 다음번 만들 때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이제 이 인문학 강좌도 2번 남았습니다. 10월 5일에 미술학 강의, 또 10월 19일에 일문학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장장 7개월간의 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창원대학교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로 좋은 강의와 좋은 강의로 저희들을 대단히 만족시켜 주신 우리 홍성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제8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